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날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빨리 끝내서 하루 이틀 안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올릴 자신은 없고, 제가 22년 말에 시작하고 나서 23년에는 꽤 그래도 열심히 이거에 매달려서 재미를 붙여서 흥미를 가지고 했었는데, 열심히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씩은 올렸었거든요, 영상을. 예, 그러면서 이제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뭐 그랬는데,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중소기업, 작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좀 심취해서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아무래도 제 본업을 좀 등한시하게 되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상황이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2024년에는 좀 더 제 본업에 충실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사장이 다른 거에 정신 팔려 있으면 그 사업 자체가 뭐 힘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전하는 속도가 좀 더뎌지다 보니까 어, 그런 이유에서 좀 덜 했던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야, 그까짓 거 뭐, 한 시간짜리 하나 찍으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냐,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그쪽에 관련된 뉴스도 계속 많이 봐야 되고,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이 말씀을 드릴까, 저 말씀을 드릴까, 혼자서 많이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왜 한참 뭐 누구 이렇게 게임에 빠지면 자나깨나 계속 게임 생각만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저도 신경을 이쪽으로 많이 쓰고 시간을 하다 보니까 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좀 많아서 하여튼 좀 줄였습니다. 좀 줄이고 제가 더 자주 못 찾아뵙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야, 그래도 너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쵸. 예, 웬만하면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 계속 제가 뭐 얼마에 한 번씩 찾아뵙겠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재밌는 이슈, 특이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떠들고 싶은 얘기는 많죠. 예.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가끔 나타나서 현재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키게 된 이유가 제가 안타까운 그게 있었고, 사람들이 보는 경제나 금융시장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킨 건데, 그 안타까움은 계속해서 가요.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그 이론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게 큰 맥락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제가 뭐 한두 달 동안 영상을 못 찍는다 그래가지고 크게 변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모든 게 다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예, 제가 막 급한 뉴스, 막 긴급 뉴스를 알려드리고 뭐 그런 채널은 아니니까 같이 그냥 제가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자주 올리지 못해서. 예, 근데 제가 원맨 쇼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리서치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편집하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시간 날 때 가급적이면 자주 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몇 달 동안 못 뵀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못 했으니까 현재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10분 중에 한 그래도 7, 8분 정도는 돌아와라. 뭐 네가 말한 대로 한국 부동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또 나머지 두세 분들은 이 새끼 맞춘 것도 없고 미국 시장은 저렇게, 주식 시장은 난리 났고 비트코인이 10만 불 가 있는데 얘 말 들을 필요 없다. 굉장히 상반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extreme to extreme,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은 뭐는 맞춘 것 같고 뭐는 못 맞춘 것 같잖아요. 거기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제가 욕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욕 먹고 뭐라고 얘기를 듣는 건 상관없는데, 제 채널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아리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프경 얘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맞아요. 저는 맞게 돼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장담해요. 저는 맞을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전부 다. 근데 죄송해요. 예, 오만하게 들리면 죄송한데 왜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어느 부분은 틀린 것 같냐 하면 어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벌어지고 있지 않냐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데 뭐냐 하면 솔풀경 저는 이 경제나 금융을 모든 거를 빚이라는 debt죠. 예, 부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빚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못 맞춘 것 같은 거예요. 못 맞췄다는 건 뭐냐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일이. 근데 이 빚이라는 거는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글로 가고 있는 중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제가 귀 아프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의 진짜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팀이 힘 떨어지는 부모가 한국이죠. 금수저 부모들 달러 인덱스죠. 금수저 부모들 따라하다가 우리가 부러질 겁니다. 이 팀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 수도 있는데 한국 부모가 지금 부러지고 있는 중이고 미국은 아직 팔팔한 이유가 미국이 금수저고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 때문에 미국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국가 부채가 미친 듯이 커지고 뭐 소셜 시큐리티부터 웬만한 시스템이 걔들은 다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이 걔들도 빚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근본이제 가고 다시 달러 리셋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흑수저 부모들이 먼저 나가 자빠지겠죠. 지금 한국이 흑수저 부모가 자빠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얘들이 한국이 자빠지고 나면 그게 리먼 백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리먼 백배가 생기면은 당연히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그때는 미국이 또 신나겠죠, 다시. 미국 말고 금수저 말고 다른 애들이 무너졌을 때 금수저랑 달러 기축통화는 힘을 낼 거고 그게 다 잠잠해지고 나면 그 다음 미국 차례가 오는 거예요, 달러가. 순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솔풀경이 맞춘 것도 있는 것 같고 한국 부동산을 봤을 때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아직 미국을 봤을 때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또 네가 말한 거 이쪽에 대해서는 틀렸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2023년 2월 달에 제가 이 영상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이제 시작한 지 뭐 세네 달 됐으니까 구독자가 100명, 200명이었다가 이때 23년 2월 달에 2월인가 3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3.5%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제가 그때 스톰이 오고 있다 해서 뭐라고 막 떠들었던 1시간짜리 영상이 있어요.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떡상하면서 10,000명, 15,000명 구독자가 늘어났던 건데 재밌는 게 이때 이 영상에서 굉장히 기억이 나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이 댓글이 되게 많았고 막 그런데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댓글 중에서 당연히 누군지 기억도 안 나죠. 누군지 저는 아이디도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들어가서 보면 아마 아직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청자분이 지우지 않은 이상. 저는 댓글을 지우진 않으니까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네 말대로 되는지 한번 3년 후에 보자.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안 올라갈걸? 3년 후에 보자. 그 말씀을 시청자분이 하시더라고요. 3년이라는 건 제가 제시한 것도 아닌데 즉 이분은 얼추 2026년 초에 네가 말한 대로 한국이 진짜 문제가 생겨서 큰 패닉에 빠져 있는지 네가 말한 대로 한국이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되게 희한하죠. 근데 이분이 그때 칭찬하는 너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90%였고 제가 욕먹는 댓글이 한 5% 10%였는데 10명 중에 한두 명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신 게 되게 기억이 남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걸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네. 내가 떠들어 놓긴 했지만 2026년 2월 달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돼 있을까 과연 한국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갔을까?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거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저 지금 부동산 저 거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실업률, 연체율, 부도율, 파산, 경매 이게 쫙 올라가면서 진짜 그렇게 돼 있을까? 저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24년 12월이니까 내년 25년 2월이면 딱 2년이고 26년 2월 달이면 3년 되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3분의 2 정도 흘렀는데 3년 후에 보자라고 하신 분에 의하면 3분의 1이 남았는데 2025년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만약에 제가 2023년 2월 달에 그쵸? 이때 제가 이 스톰 온다 이거 막 떠들고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마 한국은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계속 올라갈 거고 재벌 서열 5위 하는 롯데가 휘청거릴 거고 그쵸? 롯데 타워를 담보로 내놓을 지경까지 갈 거고 뭐 대통령이 노망이 들었는지 계엄령하고 민방위 훈련을 착각을 해서 계엄령을 내릴 거고 이러한 미친 짓들이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2023년 2월 달에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한테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난 24개월을 보면. 제가 이때 영상을 찍은 이유로서.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태양건설 난리 나고 뭐 망하고 정부에서 부동산에 올인하고 던지고 넣고 하는 이런 거는 제가 웬만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말고도 그것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저 부채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저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고 롯데가 휘청거리고 롯데가 사태가 엄청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슈카 형들부터 시작해서 워낙 그 롯데에 대해서 커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디테일을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채권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저게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그 안에 커버넌트라는 걸 넣을 때 이제 EBITDA to interest expense인데 내가 장담하고 내 영업 이익을 놓고 봤을 때 이자 비용보다 얼마 이상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유지 조항을 넣는 게 진짜 간땡이가 부은 짓이에요. 저게 마켓이 좋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 보여요. 그리고 그 조항을 왜 넣느냐, 그 조항을 왜 넣는지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 우선 당연히 이자 비용이 낮아지죠. 원래는 6%에 빌리려고 그랬는데 5.5%, 5%로 깎아서 빌릴 수 있는 거고 그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뭐 그러한 이제 채권 마켓에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넣었을 때는 뭐냐면 이걸 제가 원래 차근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롯데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또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롯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롯데 빚이 뭐 40조다. 뭐 전체 뭐 자산은 뭐 130조지만 그 중에 빚이 40조다 뭐 하는데 롯데가 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14억짜리 집을 9억, 10억 돈을 빚을 지고 들어가서 산다든지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집을 사야 되겠다고 눈이 뒤집혀져 갖고 한 게 롯데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롯데도 영끌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롯데 케미칼이 그렇게 잘 힘들게 될 줄 몰랐고 뭐 롯데 쇼핑이 그렇게 될 줄 알았냐? 그렇죠.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케미컬 쪽에 뭐 올인해가지고 전 세계 케미컬 시장이 어려워지고 이럴 줄 몰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을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뭐 누군 알고 그랬겠냐? 그렇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14억짜리 집을 11억에 빚을 지고 들어가서 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마인드로 뜬구름 잡는 그런 영끌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정상적인 마인드로 욕심내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지고 내 수입에 대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레벨에서
물건을 사고 운영을 했다면 롯데가 지금 40조 빚이 아니라 만약에 20조만 있었다면, 그렇죠? 예. 롯데케미컬 쪽에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운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40조가 아니라 20조만 있었다면, 10조만 빚이 있었다면 저 난리가 안 났겠죠 지금. 훨씬 더 안전하게 탄탄하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데가 영끌 해가지고 저렇게 되고 마켓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래요. 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은 당연히 마켓이,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마켓이 이렇게 될 거라 알고선 떠드는데, 롯데에서 물론 뭐 대기업이다 보면 뭐 위에서 회장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밑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 또 그렇잖아요. 돈 벌고 막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옆에 있는 철이, 철수, 순이 전부 다 영끌해가지고 나 집 샀다 그러고 1년 만에 2억 3억 벌었네 이러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그걸 안 따라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알아요, 저도 그 마음을. 그런 애들이 주위에 널렸으니까. 저도 그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다가 지쳐가지고 유튜브를 킨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롯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게 상황이. 어쨌든 롯데가 지금 6조짜리 타워를 놓고 하는데 저게 담보로 놓고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렌터카도 팔아가지고 1조 6천 확보하고 했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저 40조가 저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줄줄이에요, 줄줄이. 채권부서에서 일해보면서 제가 라이빌리티 매니지먼트 하고 채권 정리해 주러 다니는 일도 했었거든요, 같이. 이게 신규 발행도 하지만. 장담하는데 저게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카드 10개 돌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줄줄이. 살아나질 못해요, 다시.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돈 벌고 있어야 되는 쇼핑이라든지 케미컬이라든지 이게 전망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부도가 날까? 모르겠어요. 부도가 날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팔고 나면 다 막을 수는 있겠죠. 싹 막아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재계 5위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 50위로 떨어지겠죠. 그냥 과자만 파는 그냥 과자 회사로 남는다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 14억짜리 영끌해서 11억 빚 있는데 팔고 청산하고 뭐 해서 뭐 하면은 다시 내가 완전히 나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뭐 몇 천만 원 수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렵게. 이거를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떠들었던 건데, 그래요. 저거를 뭐 영끌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나 내가 5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영끌하는 마음이나, 저 롯데 같은 회사에서 멈추면 죽는다, 뭐든지 계속해서 투자하고 늘려나가고 빚을 지어서라도 앞으로 내가 밀고 나가야 된다, 그 마인드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지금 한국을 봤을 때 늘 제가 말씀드리던 1250에서 1350 왔다 갔다 할 거고, 이거 같다고 제가 맞는 거 아니고 이거 같다고 제가 틀린 거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이 레인지를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거를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1,300원 이상에서 올라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간에 계속해서 터질 위험들이 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저질환이고, 내가 항상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내 뭐 과체중이고 신경 안 쓰는 상태에서, 내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코로나 걸리면 치사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끌어내려서 되게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떠들었던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떠들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022년 말부터니까 1,400원 치지 않는 게 작은 바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1,350원은 제발 1,300원 내려와라. 지금 뭐 제가 이걸 찍는 순간에는 1,430원 가 있는데, 원래 1,400원이었죠. 근데 대통령이 계엄령하고 민방위 훈련을 착각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엔 착각한 것 같아요, 노망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민방위 훈련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엄령을 선포를 한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은 아니니까 저게 노망이 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일까지 하면서 그런 일까지 터지면서 1430원이 됐고 앞으로 계속해서 무슨 미친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진짜. 코스피가 뭐 허덕이고 있고 전부 다 뭐 환율 안 좋고 하다고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남아있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시중은행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결국은 외환 보유까지 파고들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게임 오버한 거죠. 예, 그걸로 가고 있어요. 그게 2026년 2월까지 생길지 모르겠어요. 예, 시중은행들은 꽤 지금 계속해서 나름 건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게 롯데가 만약에 무너져서 힘들어져서 무너진다기보다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야겠죠. 부동산을 싹 다. 속이 알짜부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롯데가. 그거 갖다 싹 다 팔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죠. 한 20조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리스트럭처링 들어가고 하면서 중간에 못 받는 돈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럼 네고시에이션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대로 그러니까 좀 많이 봐주진 않겠죠, 은행에서. 보통 회사가 넘어갈 것 같으면 내가 100원을 은행한테 갚아야 되면 보통 80원, 70원, 80원은 헤어컷을 치고 2, 30원에 세트를 한다든지 해요. 근데 롯데처럼 뒤에 뭔가 숨겨놓은 게 많은 회사가 많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은행들도 봐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쥐어 잘라고 할 테니까 뭐 50원만 봐준다든지 40원만 봐준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은행 쪽에서도 그거를 타격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거고 그럼 이제 영업이익 내려가고 뭐 신용등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니까 어차피 지금 상황 봤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뭐 티몬, 위메프 망한다는 거 망해서 나간 거 아니면은 뭐 롯데 컬리도 지금 힘들어하고 마켓컬리 태영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돈이 쌀 때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 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이 좋을 때는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이 불 마켓일 때는 전부 다 워런 버핏이잖아요. 마켓이 좋을 때 사람들이 많을 때 사업하면은 난 사업의 천재인 것 같고 내가 하는 가게는 돈 많이 벌고 진짜는 마켓이 안 좋을 때 나락으로 가고 있을 때 버틸 수 있느냐 내가 투자를 한 돈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얼만큼 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회사들 보면은 지금 망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은 다 돈이 쌀 때 싼 돈으로 확장하고 싼 돈으로 프라이빗 에쿼티 많이 가지고 연명하고 그거 가지고 팽창했던 애들인데 지금 계속 이자 기준금리가 아무래도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돈들이 비싸지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커머셜 빌딩들이 1,000억 하던 게 100억에 팔리고 2,000억 하던 게 200억에 팔리는 그런 미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돈이 쪼달리니까 돈이 비싸지고 정상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되게 뼈아픈 고통의 시기지만 이 과도기를 겪어서 확실히 우리가 다시 마인드가 리셋이 돼야 돼요. 1억짜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8천만 원 자본으로 시작하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9천만 원의 빚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정상이었던 너무 당연시됐던 지난 몇 년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겁대가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자율도 낮고 남들도 다 하니까 B2, 영끌 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지. 아니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갖고 시작해야지 언제 8, 9천을 모아가지고 시작하니. 그럼 남들은 다 벌써 저 앞에 치고 나가 있어. 난 뒤에서 여기서 돈 모을 때. 그러니까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게 멍청하고 아둔하다는 그런 마인드가 팽배했던 그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롯데를 보고 영끌에서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고 여기서 프라이빗 에쿼티 마니 같은 걸 가지고 싼 돈 가지고서는 회사를 팽창시키고 성공시켰다고 떵떵거리던 사람들 금리가 0%일 때 지난 2014, 15, 16, 17, 18, 19 0% 금리고 돈을 마구 찍어낼 때 성공했던 사람들은 물론 그 양반들도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진짜 테스트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진짜 돈 가격이 올라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느냐 마느냐. 주택 구매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언제까지 계속해서 연가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어차피 저거 싹 물갈이 되고 난 다음에 집을 살 때도 6억짜리를 사면은 정상적으로 뭐 이제서야 한국 사람들 그 미디어 보면은 전세 대출은 계속해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전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제가 보기엔 전세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 대출도 문제지만 제가 따로 영상도 찍었죠. 전세 자체가 없어지고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내가 6억짜리 집 살 때는 20, 30%, 40, 50% 정상적으로 돈을 넣고 돌아가는 미친 영끌이나 이게 없어지게 되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왜냐면 한국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롯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왜 카드 빚 많이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 그러면 꼭 그때 더 서차지가 붙고 페널티가 붙고 이자가 올라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안 붙다가 내가 진짜 현금이 쪼달리고 힘들어서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별의별 그 안에 들어있는 조항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페널티 붙고 돈 더 내야 되고 더 갚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롯데가 이제 겁 없이 EBITDA to interest expense를 넣고서는 이자율을 좀 낮춘 것처럼 빚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채권쟁이로 시작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금융 쪽에 그 knowledge가 많이 없으신 분들도 사람이 빚이 무서운 줄 알고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기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도 제발 롯데가 이렇게 돼서 뭐 힘드네 어떻게 되네 하는데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데 한마디만 더 하세요.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빚은 함부로 내는 게 아닙니다. 빚이라는 건 물론 좋죠. 잘만 사용하면 좋아요. 예. 우리가 원래 우리가 금융 101 렉처 처음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게 웩이잖아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데트의 코스트는 뭐예요? 빚의 코스트는 보통 5%라고 보면 에퀴티의 코스트는 뭡니까? 내 자본의 코스트는 10%죠. 그래서 50대 50을 넣는다 그러면 평균 웩이 7.5%가 나와요. 이렇게 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다. 누가 내 돈 100% 가지고 장사하니? 이걸 배우는 게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뎃이 더 싸긴 하죠.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빚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빚은 정말 독 같은 거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이 빚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봤던 거고 보고 있고 저렇게 중앙은행들이 정신줄을 놓고 0%를 놓고 0%로 가고 돈의 값어치를 땅으로 떨어뜨렸을 때는 빚이라는 게 마구마구 쌓이게 되고 그 빚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회사 뭐 운영체제 부동산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처럼 흙수저 부모들이 먼저 똑같은 짓 하다 부러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새끼가 떠들었던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말씀드렸고 즉 롯데도 여기저기 비투했다는 소리고 지난 24개월 동안 일어난 일, 환율 주식시장을 보면 2년 전에 댓글 다셨다는 분 동의하실지 아니면 2026년 2월까지 보시고 타월을 던지실지. 오케이. 제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1등, 3등 하는 게 왜 위험한 건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국은행 입장에서 봐서는 알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올리면 올렸다고 난리치고 서민들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럼 지금 나가 있는 빚이 많으니까 그럼 낮추면은 또 부동산에 거품 끼는 거 아니냐고 난리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운 상황이지만 둘 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진퇴양난 같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딜레버리징이 굉장히 중요하고 빚을 안 그래도 GDP의 100%가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난리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덜 타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코노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3.5%에서 동결한 게 잘못된 거고 아니네 달라요. 2년 전에 3.5% 동결하고 나서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빚은 오르고 부채 양이 늘어나고 그거를 기준금리를 낮춰놓고 은행금리는 계속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대출을 규제를 해야 된대.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뒤에서 오케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대출 규제해야 된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라면 왜 대출을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내가 내 능력껏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아서 그 돈을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내가 5%의 돈을 빌려서 10%의 리턴을 만들 수 있으면 내가 5% 버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규제를 해요, 정부가? 물론 규제를 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자본사회면. 시장 원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자본시장이. 근데 이걸 억지로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돈의 값어치를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가서 빌리는 짓을 하는 거죠. 원래 시장 경제를 그냥 존중하고 그냥 뒀다면 자본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금리가 7% 8%.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한 달에 300을 벌면 저는 금리를 1금융권에서 8%를 줘야 빌릴 수 있다고 쳐봐요. 찍어 내려 누르지 않았으면 기준금리를 저렇게 미친 듯이 말도 안 되게 찍어 내려 누르지 않고 있으면 제가 8%를 주고 빌려야 되면 그냥 두잖아요. 그럼 대출 규제를 안 해도 못 빌려요, 제가. 그걸 못 갚기 때문에 8%를 보고. 그럼 당연히 영끌이 사라지겠죠. B2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자본 시장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막아놓고 그중에 볼트 나사를 하나 빼서 금리라는 걸 찍어 내려서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게 뭘 해도 잘못되는 거예요. 가서 대출을 막으면 막았다고 혼나고 대출을 늘리면 늘렸다고 지랄하고 그거의 아이러니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재가 하는 총재는 올리면 올렸다고 지랄하고 낮추면 낮췄다고 지랄하는 거예요. 저건 끝이 안 나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장 경제에 맡겨야 돼요. 그냥. 원화가 작살이 나고 1,400원, 1,500원 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금리가 7%, 8%, 9%, 10%로 올라가 있으면서 자금 이탈을 막고 사람들이 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고 빚을 자연적으로 줄이게 하는 그게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빚이 너무 많은 서민들은 파산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에 잘 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 된 IMF를 겪으면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뼈 아프게 파산하고 다 경매로 넘어가고 해외로 팔려나가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거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리스트럭처링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을 막아야 되네. 무슨 레이시오 써가지고 어떻게 막아야 되네. 사람들은 그걸 피해서 집을 사야 되네. 그 난리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자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자율이라는 걸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커스트 오브 마니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은 10, 20만 겪어도 되는 침체가 100, 200으로 늘어나는 거고 10, 20만 끼면 되는 거품이 100, 200으로 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가장 문제예요.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이자율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막고 풀어주고 이걸 아무리 난리를 쳐도 계속해서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가 뭐죠? 생각지 못했던 그 다른 그 염증 같은 게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가 사이드 이펙트가 뭐지? 네, 생각지 않았던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거죠. 나는 여길 하나를 고치려고 잡았는데 이거 이제 잡았겠지 했는데 여기 연고를 발랐더니 반대쪽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금 그 우리가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에선 우리의 첫 번째 포커스는 무조건 딜레버리징이어야 된다. 서민들이 죽어나가더라도 원화를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제가 떠든 지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그 말씀 하셨던 그 댓글 쓰셨던 시청자분을 비롯해서 근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지. 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이자율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금수저애들을 따라서 계속 찍어 내려 누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다른 염증이 생기고 더 다른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너무 많이 떠들었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 그럼 자, 부채에 눌려 있는 한국인데,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빚이 우리가 그렇게 많다는 건 2천억, 뭐 2천조가 있다 그래 봐요. 2천조의 뭐 가계부채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걸 빌려준 놈은 누구예요? 도대체 2천조를. 2천조를 빌렸다는 거는 빌려준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승자야? 그 2천조를 빌려간 사람은, 빌려준 사람은 그거 이자율 딱딱 또박또박 받으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렸으면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떼돈을 벌었냐? 만약에 이 이론은 만약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 하나면 그 말이 되겠죠. 그 이론이 말이 되겠죠. A가 2천조를 빌려주고 B가 2천조를 빌렸다면, 그리고 B가 어딘가 가서 이자를 갚고 띵띵띵 해서 A가 돈을 벌었다면 말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190개, 200개 나라가 있고 환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2천조를 만약에 빌려준 게 시중은행이라면, 금융권이라면, 1금융권, 2금융권이라면 그 은행들은 돈을 벌고 있겠지만 문제는 다 세고 있는 거죠. 엄청 많이 세죠. 어디서 세요? 이 외환에서 세고 있는 거죠. 외환에서 1,400원, 1,430원을 가면서. 즉 환율이 약해지면서 이걸 외국으로 퍼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거는 우리 국민이고, 영끌을 한 사람이건 롯데 기업이건 중견 기업이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고, 돈을 빌려준 거는 은행이죠. 그거를 그대로 은행이 받아가지고 또이또이 치면 될 것 같지만, 문제는 뭐예요? 은행들이 그거를 돈을 받는다 쳐도, 안 띄고 받아도 나라 자체가 약해지면서 우리 자체, 나라 자체의 그 기반이 흔들리고 안 좋아지면서 1,400원 코스피 폭락해가지고 뭐 돈 잃고, 이건 둘째치고 환율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래서 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환율이 중요하다고 제가 동결시키면 안 된다고 떠들었던 거고, 환율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유학생이던 외국 나가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건 원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IMF 때처럼 5천억 하던 매물이, 비즈니스나 5천억 하던 자산이 외국한테 1,000억, 2천억에 팔리는 거든, 그죠? 자산 매각을 통한 손실이건, 이게 다 우리 국민들 혈세, 우리 국민들의 그 어닝 파워가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냥 시중은행들이 돈 벌었네, 서민들 나가 죽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보통 방송을 보면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저 2천조 부채를 국내에서 서로 같이 치고박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로스가 나고 있는 건 이 환율에서 로스가 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 그래도 원유는 배럴당 70달러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름 주유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올라가는 걸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화가 약하니까. 아니면 롯데 렌탈이 총 2조 5천억인가? 뭐 이거에 팔리고서는 그중에 롯데가 뭐 1조 6천억인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홍콩 펀드가 샀다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홍콩이랑 US 달러는 패그돼 있으니까, 고정 환율이니까 1,000원일 때 사는 것보다 지금 1,400원에 사면, 얘들은 얼추 1,430원 산다 그러면 그냥 한 40% 박인 세일로 사는 거예요. 얘들은, 홍콩에 있는 펀드는. 예전에 1,000원일 때 2조 5천억을 조달해야 되는 거하고, 홍콩 사람 입장에서 1,400원일 때 2조 5천억을 조달해야 되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만 병신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2조 5천억 플러스 자기 거 1조 6천억을 챙긴 것 같지만, 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경매 혹은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이지 않는 돈이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나라 자체가, 국민 자체가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채와 이자율의 무서움을,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환율의 무서움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2년 지났는데 지금 이 정도 됐잖아요. 2026년 2월 돼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던, 뭐 모르겠어요. 그때 벌어질지는. 근데 고점 대비 80% 떨어진 값에 주춤할 수 있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많겠죠. 지금 뭐 어느 지역 보면은 벌써 반토막 나갖고 7억 5천 하던 게 3억 7천에 팔리고 뭐 했다고 이제 유튜브에 많이 뜨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런 수도권이나 인기가 좀 덜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좀 더 안으로, 그러니까 인기 많은 지역까지 점점 더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거예요. 흘러갈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하고 정부에서는 절대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원화가 저 지경이 나도 정말 크게 터져서 외환 보유가 눈에 띄게 줄어들 때까지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그 부양책과 잘못된 금리 낮추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 틈에서 국민들은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강남에 있는 집,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데 집을 사려고 할 거예요, 끝까지. 아직도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롯데가 저렇게 휘청거리고 결국은 엄청나게 손실을 크게 입을 것처럼, 빚의 무서움을 간과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한국은. 예,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다른 브라질이나 호주보다 한국이 더 빨리, 빨리? 한국이 더 리먼 백배 사태를 초래하는 주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늦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하면 되는데, 뭐 제가 당장 내일 대통령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빚의 위험이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뼈저리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한국은행 총재가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양반은 얘기하는 거 보면 똑똑해 보이긴 하는데, 뭐 정치적인 압력이 있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못 할 테니까, 이것도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 안 바뀌어요, 한국은. 못 바꿔요. 예, 바꾸기는 무슨 뭘 바꿔. 계엄령하고 민방위훈련을 착각하는 대통령이 있고, 저거를 정부가 각성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갑자기 딜레버리징하고 이자율 올리고 이 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질 때까지 가요. 제발 믿으세요. 한국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래요, 저게. 한국이어서가 아니라 부러질 때까지 가요. 일본도 부러질 때까지 간 거예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30년을 잃어버린 거고. 근데 당연히 저 사람들은 준기축통화고 달러 인덱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IMF는 안 당한다 그랬잖아요. 한국도 똑같이 부러질 때까지 가지만 우리는 저기서 달러 인덱스에 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환으로 항상 주저앉죠. 글로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예, 빌딩이 뭐 50억 하던 게 있으면 정말 가관으로 작살이 날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냥. 예, 계속 제가 가끔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집을 지금 사야 되느냐, 충분히 떨어진 거 아니냐, 시작이에요, 시작.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음 장인데, 와, 제가 지금 이 첫 장에서 40분을 떠들었어요.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떠들었지? 예. 이거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네 장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총 저는 10분씩 떠들고 40분짜리 올리려고 그랬는데, 첫 장에서만 40분을 떠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장은 지금 홍콩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되게 좋아요, 홍콩 예가. 예, 한국하고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고, 한국보다 더 처참하게 빨리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하고, 이제 한국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몇 개 말씀드리고, 이것저것 말씀을 몇 개 더 드릴 건데, 이거 너무 기니까, 저도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40분 동안 떠든 것만 해서 총 뭐 한 45분짜리로
우선 올려드리고 홍콩이랑 뭐 미국이랑 이런 얘기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시간을 꼭 내도록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홍콩 얘기 들어보시면은 아마 더 공감을 하실 거예요. 빚이 얼마나 무섭고 정부의 도움이 없을 때, 홍콩이 지금 정부가 도움을 절대 못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홍콩에서는 전부 다 도망 나가고 있고, 홍콩은 환율 장난질을 못해요. 한국처럼 페그가 돼 있기 때문에 US 달러하고 홍콩 달러가. 그래서 한국이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짓을 못 하고 있어요. 홍콩 정부가. 근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지금은 홍콩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부동산도 그렇고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더 맞아요. 지금 매도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하여튼 제가 여기 살고 있기도 하고 홍콩이 굉장히 좋은 이시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린 거를 한 40분, 45분짜리로 먼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염치 없지만 아직도 저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이라도 올리면 그래도 혹시 아나 뭐 또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올려도 구독자가 늘을 수는 있으니까 욕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